자, 교재는 139페이지에 있는 네모 2번 농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가 뭔가가 가로 1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농지 개념에서 1번 보면 뭘 농지라고 합니까? 농지. 농사 짓는 땅, 그죠? 지목을 가리지 않고, 이게 원칙 개념이에요. 지목을 안 가리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 땅이 농지인 거예요. 1번이죠. 원칙이죠, 원칙. 자, 2번, 3번 때 보는 겁니다. 2번, 3번. 지목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2번에 따르면 지목이 뭐냐면 농지가 아니에요.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고, 지목상. 그런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지목이 뭐든 간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근데 우리 법은 지목상 농지가 아니라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3년 이상 됐을 때부터 농지로 인정한다라고 정해놨어요. 지목이 농지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3년 이상 경작했을 때 그때부터 정식 농지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3년 안 됐을 때는 농지예요, 아니에요? 3년 미만이다 그 기간이, 경작 기간이. 그랬을 때는 농지가 아니다. 그죠? 자, 2번에서는 끝에다가 좀 빠졌으니까 써두셔야 됩니다. 끝에 보면 3년 미만인 토지는 이렇게 토지라고만 돼 있죠? 그 뒤에 이렇게 농지 X. 기간 중요합니다. 3년 안 됐을 때는 농지가 아니다. 2번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개 실무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데 조문이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조문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여기도 보면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근데 여기서 똑같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에 1번에 따라 판단하면 이거 농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목이 뭐든 간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농지 돼야 돼. 돼야 되는 게 원칙. 근데 법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지목이 임야라면 그때는 이걸 경작하고 있어도 이 경작할 때 농작물을 이거 재배하고 경작할 때 합법적으로 개간을 해가지고 경작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합법적 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지 전용 허가를 갖다가 얻고서 경작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농지가 되는 거예요. 3번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개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야는.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를 얻어가지고 돈 내고서 합법적으로 개간해서 농작물 경작하고 있다. 그러면 농지가 되는데, 자, 이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개간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그 땅, 그 임야는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3번요. 그러니까 3번은 우리 중개 실무에서 2번 정도 출제됐던 거예요. 어디가 핵심이에요? 산지 전용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거 없이 만약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상태면 농지가 아니다. 요 끝에 요거 좀 써두셔야 돼요. 농지가 아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3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중개 실무에서 공법 아니고 중개 실무에서만 2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농업인. 지금은 농지 본 거죠. 어떤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느냐. 그 농업인 개념은 면적 가지고 따지는 게 있고, 면적. 그 다음에 농업 일수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판매 가지고 따지는 기준이 있다. 농업인 개념에서 면적을 보면 원칙은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을 때, 이상이요, 이상. 그때 농업인으로 봐줘. 1번이죠, 1번. 갖고 있는 농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300평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 근데 이제 2번에 보면 300평이 안 되고요. 33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농업인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버섯 재배사 이런 거 있잖아요. 특수작물 재배하는 거. 이런 경우일 때는 면적이 좀 적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 예외적으로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가 될 수 있다? 갖고 있으면 농업인. 이렇게. 자, 농사 짓는 날수 기준 해가지고 보면 1번의 두째 줄 보면 연중으로 봤을 때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고 있다. 90일 이상. 자, 그러면 그때는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다만 2번에 보면 축산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연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120일 이상 됐을 때부터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농업인 개념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 중개실무에서는. 근데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120일 이상입니다. 원칙은 90일 이상 농사 짓는 거예요. 그게 농업인인데 연간 판매 기준에서 보면 120만 원 이상 판매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돼요? 농업인. 이렇게 봐준다는 얘기예요. 판매 기준입니다. 자, 요 얘기가 가로 2번. 숫자들이 나오니까 숫자들 좀 봐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는 특징이 뭐냐? 농지는 아무나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농지는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지으려는 사람. 농지는 누가 농지를 갖고 있게 합니까? 법상?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으려는 사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맞춤법이. 지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입증하죠? 그죠? 바로 그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다. 이걸 관청에서 발급해 주는데 여기 있으면 이건 농사 지을 사람 맞아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 자, 농사 지을 사람이 밭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경자 유전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지을 사람이 농지를 갖는 게 아니고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아닌데도 농지 갖고 있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 그러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예외. 그럼 농사 짓는 거 아닌데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그럴 때는 갖고 있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을 대신 제한을 해요.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닌데도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 많아요. 그 중에서 자, 3가지 경우는 제한을 둬요. 상속료. 농지를 상속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서울에서 회사 다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그 큰 원칙인 상속제도를 부인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닌데도 농지를 일단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농사 안 지어도 상속은 되게 만들어. 그래 놓고 이 사람이 농사 안 짓는데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10,000제곱미터로 제한을 둬요. 1만제곱미터 이내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봐. 그러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받는다 그랬을 때는 10,00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을 둔다 이 말이야. 농사 안 지니까 그런 거지. 그게 가로 3번의 1번이라고 1번. 1번의 가로 A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농촌을 떠났으니까 이제 농사 안 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농사 질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요 두 번째예요. 이것도 10,000제곱미터 이내야.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도 나중에 저 도해지로 나갔다가 정착을 못하면 다시 농촌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그 땅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귀농이 쉽게끔. 그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주말농장이잖아.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진짜 농사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취미용농 하는 거죠.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한다. 그랬을 때 이런 경우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야. 경자 유전의 원칙의 예외예요, 예외.
근데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해. 대신 투기적 목적이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을 어떻게 해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어떻게 해요? 제한을 둔다. 아시겠죠?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을 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잘 봐두셔야 됩니다. 가로 3번 더. 그 다음에 가로 4번과 가로 5번은 그래서 자 여기 농사 지을 사람인가 요걸 확인받는 게 농지증이라고 그랬죠. 자 요걸 설명드려봅니다. 이 사람이 농지를 팝니다. 농지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B는 그 농지를 사요. B가 이거 살 때 가만히 보면 계약금 치르고 그 다음에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그러면 매도인 A가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건네주고 그것 갖고 등기를 내고 등기 내면 그때 소유권 취득하고 이렇게 되는데 B라는 사람이 돈을 다 줬다고 해서 등기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B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농지니까. 현재 농사 짓고 있지는 않아도 좋은데 앞으로는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B는 돈 줬다고 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사 지을 사람이라고 하는 걸 B가 입증해야 돼. 그 B가 입증하는 서류가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어디 가서 발급을 받냐면 시, 구읍, 면장한테 발급 신청해서 발급 받는 거예요. 시군 면장한테 발급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등기 신청할 때 그걸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등기가 나요. 농지 경우에 농지증이 원칙적으로 여기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등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농지증. 이게 농사 지을 사람이다. 이걸 확인받는 건데 원칙적으로 농지증이 있어야 돼. 농지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4번은 매매라든지 증여.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증여도 나왔대요. 남편이 아내한테 농지를 증여합니다. 그럼 아내 같은 경우는 농지증 필요합니까? 남편 농지인데 아내한테 증여한다고. 농지증 필요합니까? 남편 농지인데 소유권인데 아내한테 농지를 증여를 한다고. 그럼 아내는 그 농지를 받아갖고 뭐예요? 농사 지을 사람이 돼야 되잖아. 농지증 왜 필요 없어? 필요하지. 농지증이 들어가야 증여에 따른 등기가 난단 말이에요. 등기가 안 나, 농지증이 없으면. 아무리 부부지간이지만 재산관계는 별개예요. 아내도 농사 지을 계획이 있어야 돼. 그래야 등기가 나, 농지증 발급된다고. 그 증여라고 써져 있는데 왜 보고서도 부인해? 예수님 제자요? 자, 증여 있잖아, 증여. 경매 특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매매가 많겠죠. 증여든 경매도 농지증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밑에 보시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너무너무 중요해요. 농지 전용 허가 밑줄까지 그어져 있잖아요. 신고. 이건 농사 안 짓는 땅이에요. 이제 그럴 계획이에요.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거기다 농가주택, 전원주택 같은 거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지을 계획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요거 농지증 필요하다고 받으라고 그래요. 이 경우도. 왜냐? 농지 전용 허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전원주택 지으려고 했는데 그 전원주택 짓지 않고 그 사업이 무산되면 농지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일단 형식상으로 받기는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 집 질 거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경매 중요하고 이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체험 영농, 주말 농장, 응? 농지증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진짜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특히 이거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면적을 갖다가 규제하잖아. 1000제곱미터 미만. 여기서 체크가 돼요. 농지증 발급이 이루어지면서. 필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것들. 자, 그런데 밑에 가시면 가로 5번에 농지증 필요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원칙이라 원칙.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줄여서 농지증이라고 하는데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필요 없다. 꽤 많이 나와 있죠, 여기. 그런 것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한번 좀 보면 국가가 취득하고 농지를 그때는 농지증 받으라고 하잖아. 국가가 뭐 그거 갖고 뭐 투기하겠어요? 국가 지자체가 취득할 때, 국가가 취득할 때
또요. 2번 상속. 아까 있었죠. 상속은 아니 상속 받을 때 농지를 상속 받을 때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버리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상속 받기 위해서 농사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뭐요? 농지증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속도 상속과 비슷한 게 합병이에요. 합병. 그래서 이때도 농지증 필요 없다. 요거 최근 시험에 나왔었죠. 합병, 상속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 주의하셔야 돼. 농지 전용 협의. 자, 전통적으로 농지법에서 많이 나온 게 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요 부분이. 농지 전용 협의라고 하나. 협의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협의. 이게 뭐냐면 행정청끼리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쓰기로 합의를 끝낸 거예요. 협의. 행정청끼리.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거기는 앞으로 개발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바뀔 지역이에요. 이게 협의예요. 협의. 그러니까 이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 요건 영원히 농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100%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돌아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잘못 무산되면. 무산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증 필요가 없다. 오른쪽에 가시면 공유농지 분할. 그냥 이번에 농지를 분할할 뿐인 거예요. 분할만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농지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5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가시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 이게 보면 용도지역 보세요. 주거지역, 응?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다. 이거 비싼 땅이에요.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용도지역상 거기 안에 농지가 있다고 해도 이건 농지로 쓸 게 아니죠. 용도지역상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농지증 필요하지 않다. 응? 이렇게. 자, 그래서 농지증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런 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보시면 농지증 발급은 어디 가서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시군면장. 근데 보니까 여기 군수가 빠져 있죠. 군수 대신 읍장이나 면장이 지역 사정을 잘 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대신 읍장이나 면장이 발급 권한이 있다. 근데 이거 발급해 줄 때는 자, 농사 지으려는 사람 맞아요?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건데 그러려면 요 B라는 사람이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하는 농사짓는 계획서를 갖다가 잘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시군면장은 이걸 어떻게 발급해 줄지 말지 어떻게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것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그러니까 농사짓는 계획서를 아주 멋지게 잘 쓰면 돼. 그러면 패스가 돼서 이게 발급이 돼. 농지증 발급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농지증은 계획서만 멋지게 쓰면 그냥 나와 이건. 그래서 등기가 난다고요. 그래서 요거 잘 쓰면 돼. 옛날에는 농지관리위원들이 다 했었어요.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으면 여기 시군면에서 형식상으로 발급했어.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 그 역할이 컸었지. 근데 지금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받는 절차를 없애버리고 시군면장이 이것 갖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계획서를 잘 쓰면 돼. 이거 자신이 없으면 그 지역에 있는 법무사나 행정사한테 맡기면 돼. 그러면 거기서 잘 써줘. 그러면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 문제는 뭐냐면 농지를 취득한 뒤에 이 농사 지으면서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거기가 관건이지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이거 쉬워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자, 그런데 농지증이 필요한 것 중에 농사 짓는 계획서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색 바탕 박스에 보면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갖다 취득하는 경우. 실습 목적. 농지증은 필요해. 근데 실습 목적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계획서가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주말 농장도 마찬가지지. 주말 농장용 농지를 취득한다. 주말 체험 영농. 그때도 농지증은 있어야 돼. 면적 때문에. 그런데 진짜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 앞으로 이렇게 농사 짓겠습니다. 계획서가 있을 수가 없어 얘도. 그렇잖아요. 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한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때도 농사 짓는 계획서가 있을 수가 없지. 이거 뭐 할 건데? 농사 짓지 않고 집 짓거나 막 그럴 거라. 다만 이게 무산될 때 대비해서 형식상으로 받도록 할 뿐인 거야. 농사 짓는 계획서가 있을 수가 없지.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그래서 자 절에다 요 시험, 연구, 실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자를 따가지고 시주 하신 분은 영농계획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면제. 절에다 시주하면 영농계획서는 어떻게 면제시켜줘요. 그 정도 일단 기억하시고. 그래서 가로 4번에 보면 요게 원칙적으로 발급 신청을 시군면장한테 하면 심사기간이 요것 때문에 4일 정도 걸려요. 4일 이내에요. 그런데 영농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경우는 심사기간이 이틀로 줄어요. 그래서 농취증 발급 신청서에 보면 얘네들은 그 칸이 있어요. 체크하는 칸이. 그럼 체크만 되고 이거 제출 필요가 없어. 그럼 빨리빨리 심사가 이루어지지. 바로 나온다고. 그게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농취증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눈치가 등기 낼 때 써먹는 거잖아 지금. 네. 농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 계약이 뭐냐?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농취증은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써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에요? 물권 변동의 요건이다. 이렇게. 그게 지금 가로 7번인 거죠. 가로 7번의 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라 농취증이. 계약서 쓸 때는 없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9번 임대차 갑니다.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돼요? 안 돼요? 전세권? 안 되죠? 배우셨죠?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 이렇게.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경제와 유죄는 원칙. 빌려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원래. 다만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한다. 그죠? 이 사람이 뭐 군대 갔다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깜빵 갔다 와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국회의원 해야 된다든지 등등등 사유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해외여행을 갔다 장기간 갔다 온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할 수 있다. 그 임대차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개실무 파트에서 시험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봐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1번 사면 계약이 원칙이죠. 하셨습니까? 가로 9번에 1번 시험에 한 4번 나왔을 거예요. 두 번째,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차권 등기가 주인이 협조하면 될 수는 있지만 보통 협조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농지 임차인은 농지 주인이 막 바뀌었을 때 농사 짓는 걸 갖다가 못하고 쫓겨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농지 임차인 같은 경우에 주인이 바뀌어도 새 농지 주인한테 계속 농사 짓겠다고 주장할 수 있게끔 대항력을 인정한다. 근데 임차권 등기 하면 인정이 되지만 주인이 안 해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법에서 만들어놨죠.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2번입니다. 2번.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면장한테 가서 확인 도장을 받고 확인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았다는 얘기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도 플러스 확인 도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언제부터요?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주택도 대항력 인정해줬고 상가도 인정해줬고 이것도 인정해요. 농지 임차인도. 그 다음에 3번과 4번 묶으시고 농지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3년인 것입니다. 3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해도 3년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2년이었죠. 상가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몇 년이게요? 1년이죠. 10년 그러면 안 되고 상가에는 1년, 주택이 2년, 농지가 3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 교재에서 3번,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긴 이유가 농사 짓는데 막 갑자기 뭐요 태풍이 막 몰아치거나 아니면 가뭄 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농지 임대차 기간을 너무 짧게 해놓으면 흉년 들어가지고 망했네? 다음에는 또 그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3년은 보장해주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5번입니다. 5번 밑줄 긋은 부분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해놨을 때는 그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누가요? 임차인은. 나는 2년만 빌릴래? 그러면 2년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주장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도 출제가 됐었죠. 사실 농지임대차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게 임대차 기간이나 특히 임차료에 대해서 분쟁이 많다. 올려달라,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게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다가 조정 신청합니까? 시군 구청장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주말 체험 영농 중요하죠. 자, 정리해 봅니다. 주말 농장. 일단은 농사 짓지 않는 피농업인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즉 경자 유전의 원칙이 뭐예요? 예외다. 1번이 1번. 그러다 보니까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을 투기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더라. 어떻게 해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근데 그 1000제곱미터 미만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1인당 면적이 아닌 거죠? 세대별 합산 면적. 맨날 그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3번 주말체험 영농, 즉 경제와 유전의 원칙의 예외지만 면적을 규제하는 것 때문에 농지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4번처럼 영농계획서는요 필요가 없어요. 3번과 4번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5번 심사기간은요 발급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심사기간은 이틀로 줄지요. 그 다음에 6번은 길게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서울 외곽에 보면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농사 안 짓고 서울에서 뭐 초등학생들한테 땅을 막 이렇게 텃밭으로 이용하게끔 빌려주는 경우가 있죠. 1년에 얼마씩 받고. 이 사람이 지금 농지인데 농사 안 짓고 그렇게 텃밭 하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막 거기다 막 뭐 고추도 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게 6번이에요. 임대 사용될 수 있다. 주말 농장용으로. 그 다음에 7번 농지 주말 체험 영농 그 목적의 그런 농지와 관련해서 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다가 주말 농장용 농지를 갖다 사서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어요. 제주도도. 요새는 이제 교통이 편리해져 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거리 제한도 없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이거였어요. 농지를 갖다가 농지증 받아서 취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취득할 수 있어요. 쉬워요. 이건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죠. 농지를 취득했으니까. 근데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 이제 들켰어. 농사 안 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됩니다. 처분 의무가 생겨요. 언제까지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죠? 농사 안 짓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팔아야 되지요? 처분 의무 기간 1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농사 안 짓는데 이 사람이 처분 안 합니다. 응? 그럼 어떻게 돼? 팔으라고 이제 처분 명령서가 나옵니다. 문서로. 그 명령서에 보면 언제까지 팔으라고 그래요? 6개월 내 팔아. 이렇게 명령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6개월 내 팔고 그때까지 안 팔면 뭐라고 막 협박하고 있어요. 이행 강제금 부과할 거야 라고 나온다고 이제. 이행 강제금. 그죠? 6개월 내 처분해. 근데 만약에 처분 안 했어요. 처분 명령 안 따랐어요. 그러면 이행 강제금 나오죠? 이행 강제금 몇 프로 정도 남아요? 농지? 20%. 딱 20%, 딱 떨어진 20%. 매년 부과하죠, 매년. 매년 20%씩 부과하니까 한 5년 정도만 고집을 피우면 깨끗이 결산되는 겁니다. 매년 20% 되게 센 겁니다, 이게. 토지거래허가 제도에서 토지거래허가 받은 대로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행강제금 물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몇 프로 물렸어요? 이행강제금 몇 프로? 10% 이하였잖아요, 거기는. 10% 이하. 거기가 10% 이하잖아요. 자, 물론 지난주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예? 토지거래 받으면 어떤 의무가 생겨요? 허가받은 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그죠? 이용 의무 기간은 몇 년? 길면 5년이죠. 5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있었죠?
여기는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이잖아요. 이건 5년 이내고. 근데 만약에 허가받은 대로 이용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라고 하는 이행 명령서가 나와요. 문서가. 거기에는 또 협박 글귀가 적혀 있죠. 허가받은 대로 빨리 써. 안 쓰면 이행강제금 물리겠다고. 그 이행강제금이 몇 프로냐고요? 안 지켰을 때 이행강제금 10% 이하. 그죠? 구체적으로 방치시켜 놨을 때가 10%. 임대 나서 빌려줬을 때가 7%. 목적을 바꿔서 쓰고 있을 때는 5%. 기타도 7%.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세요, 이게 세요? 이쪽이 더 세요. 이쪽이 더 세요. 그래서 여기 토지거래가에서 농사 짓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농사 안 져요. 그러면 이때 이행명령 나오겠죠? 근데 그런데도 농사 안 져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나오겠죠? 이행강제금 얼마? 많이 받아야 10%예요. 농지인데. 근데 이때는 농사 안 지면 20%. 어느 쪽이 세? 이쪽이 세잖아, 이쪽이. 그래서 이게 토지가 농지일 때는 이것도 적용되고 이것도 적용되는데 그럴 때는 요게 부과되면 이건 부과하지 않아요. 중복되잖아. 이쪽이 더 센 거 아시겠죠?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지금. 고개가 넘어가려고 그래, 지금.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 이쪽이 더 세다는 거. 20%, 여기는 10% 이하. 구조가 똑같잖아, 두 개가. 이거 구별해야 돼. 처분 하여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1년에 하셔야 돼. 명령자가 나오면 6개월 내 처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6개월 내 처분해 이렇게. 명령자가 나오면 6개월 이렇게. 매년 20%? 됐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냐. 자, 확인 설명서로 가보실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 확인 설명서의 서식 144페이지 넘기시고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까지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자, 보십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우리가 주로 볼 것은 확인 설명서 몇 번 서식? 1번 서식. 이게 뭐예요? 주거용 건축물일 때 써주는 서식이죠. 2번은요?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 써주는 양식, 상가, 공장 이런 거. 요 3번은 뭐예요? 토지일 때 써주는 게 뭐예요? 3번 서식. 요 4번 서식은요?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일 때 써주는 서식이 4번 서식이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따라서 서식을 4가지로 구별해 놨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안 나오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같이 나올 때도 있지만 요쪽 위주로 알아두셔야 돼.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 이렇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 설명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4가지인데 기재 항목이 요게 제일 많아요. 13가지이고 제일 많고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요. 계속 줄어요. 줄고 또 줄고 여기는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확인 설명서 1번 서식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44페이지 가면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은 크게 보면 이 서식을 갖다 구경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세부 확인사항이 있어. 세부 확인사항. 자, 세 번째가 뭐냐? 중개보수가 있어요. 중개보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총 13가지 항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보면 기본 확인사항 8가지고요. 세부 확인사항이 4가지고요. 요것이 이제 한 가지예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구별하는 게 거의 한 문제예요. 2개를. 자, 기본 확인사항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대상 물건의 표시죠. 자, 그 서식을 한번 보시면서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어줄 거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합니다.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지목 기재합니까? 지목 찾아보세요. 땅에 대해서 지목 적어주죠? 자, 지목을 적을 때는 토지 대상상의 지목을 적습니까? 아니면 실제 지목을 적습니까? 지목 적을 때 대장상의 지목을 적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지목을 적는 거예요?
또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러네. 보세요. 거기 공부상 지목 적는 칸이 있고 실제 이용 상태 적는 칸이 있고 두 개 다 있잖아요. 두 개를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 생겼잖아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요 서울 외곽 쪽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아파트가 세워져 있어.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아파트 하나 아니요. 뭐 동이 이제 한 몇 개 있지. 이렇게 아파트 동이 이렇게. 근데 대장을 떼어보면 다 전이야 전. 전으로 돼 있어. 지목이 대장상 지목이. 근데 아파트가 세워져 있지.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목을 안 바꾼 거지. 이거 전용을 해놓고는 지목을 안 바꾼 거라고. 대장상의 지목을 안 바꿔놓은 거라고. 세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적어줘야 돼? 대장상 지목은 뭐예요? 전. 실제 이용 상태는 대 이렇게 적어야지. 그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용도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까? 용도? 네. 용도 있죠. 이때는 대장상의 용도를 적습니까? 실제 용도를 적습니까? 두 개 다 적는 거죠. 네, 두 개. 우리 보면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빌라처럼 생겼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근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가면 실제 이제 근생으로 돼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빌라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동주택이 되는 거, 공동주택. 자, 대장상의 용도는 뭐로 돼 있고? 근생. 근데 실제 용도는 공동주택. 빌라. 이렇게. 그런 거 있다니까. 이걸 그래서 실무적으로 부를 때는 근생 빌라다 이렇게 불러요. 대장상의 용도는 근생인데 실제 용도는 뭐예요? 빌라로 쓰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많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여기 살고 계세요. 근생 빌라에. 네. 그래서 세금을 되게 많이 저는 이제 갑자기 이사 가셔서 몰랐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번에 이사 가는 데는 정말 막 뭐 풀 옵션에다가 뭐에다가 막 되게 잔뜩 준다고 되게 기분이 좋아하셔요. 근데 세금을 조금 많이 내 그러더라고. 많이 내지 이게 상가 같은 건데 4점 몇 프로 세금 많이 내. 세금 많이 내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분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냉장고 뭐 막 이러고 주잖아. 그죠? 그래서 분양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팔아먹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장인어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 거의 80 되셨으니까 이런 얘기 뭐 들으실 필요 뭐가 있어? 잘 사셨네요 이렇게 하고 끝내야지. 네. 자, 그 다음에요 용도 봤습니다. 여기 좀 주의할 건 뭐냐면 대상물건 표시란에다가 용도, 지역 기재합니까? 용도, 지역 적냐고? 안 적어요. 용도, 지역 안 적습니다. 용도, 지역이 아니고 뭘 적어요? 용도. 이거 두 개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용도는 건물 얘기예요. 건물. 건축법 시간에 배우신다고. 근생, 공동주택, 판매시설 뭐 이런 거 배운 거 근생 뭐 이거 배우는 거 그게 용도예요. 건축물 용도. 용도, 지역은 역시 공법 시간에 배우시긴 한데 주상공로 그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물건 표시란 1번 항목에 적는 건 용도 지역이 아니고 뭘 적어요? 용도. 대비하셔야 돼. 별표 해두셔야 돼. 용도의 별표. 밑에 방향. 별표입니다. 방향도. 대상물건 표시란에 방향 기재합니까? 방향 기재한다고. 남향, 북향 이거 적는다고. 별표. 그 다음에 대상물건 표시란에 내진 능력 같은 거 적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상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적용 여부예요. 건축물 대장을 띄어 거기 나온 걸 가지고 확인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위반 건축물 적어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위반 건축물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걸 옮겨 적어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거기 나와 있잖아.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여부라고 돼 있잖아요. 출제된 거예요, 그요. 등기부 아니요. 자, 대상물건 표시란 겨우 봤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작성 방법에 보시면 첫 줄에
대상 물건 표시란은 무엇을 확인하여 적는다? 대장, 그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대장을 확인해서 적고, 자, 밑줄 그어진 거 중요합니다. 방향을 적어줄 때는 주택의 경우는 무엇을 기준해서 방향을 적어줘요? 뭘 기준하죠? 주실. 그러니까 안방이나 거실 같은 주실 기준에서 남향이다, 북향이다 적어주는 거예요. 주실 기준입니다, 주택은. 그 밖의 건축물은 무엇을 기준해서 방향을 적어줄까요?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요. 주된 출입구. 주된 출입구를 기준해서 남향이다, 북향이다 이런 걸 적어준다고요. 응? 주된 출입구요. 됐습니다. 두 개 바뀌면 안 되고 아직 이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딱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관계. 권리관계에서는요. 거기 보면 권리관계에서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등기부 기재사항 있고 또 하나가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있어요. 별표하셔야 됩니다. 그거. 권리관계 중에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등기부에 나오는 거 적어주는 게 위칸, 또 하나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 주택임대 사업자 냈냐 안 냈냐 그 얘기죠. 요게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서식에서. 그래서 장기냐 아니면 공공지원이냐 또는 단기냐. 장기나 또는 공공지원은 8년짜리예요. 의무임대기간이. 그러니까 이거 소개시킬 때는 의무임대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 임대 등록된 그런 집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의무기간은 8년입니다. 4년입니다. 단기가 4년이에요. 앞에 두 개는 8년짜리고. 그걸 설명해 줄 것, 이렇게. 근데 이거 설명할 때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동그라미 밑에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줄. 자,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여기 주의하셔야 돼.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하나. 이걸 적어줄 때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임대주택 정보체계라고 돼 있죠. 두 번째 그 밑에 줄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체크 표시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가 핵심. 이게 임대 등록돼 있는 그런 오피스텔인지 빌라인지 주택인지 그런 걸 갖다가 설명해 줘야 돼. 그때 조사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지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게 막 떠요. 등록돼 있다 그러면 등록된 게 뜨죠. 그리고 몇 년짜리 이렇게 숫자도 뜹니다. 아니면 임대인한테 물어보면 임대인은 알겠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파란색은 참고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두 번째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권리관계였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입니다. 공입니다. 공.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제목이 되게 길어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줄이면 공법상 규제 그냥. 공법상 규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적어주죠. 여기 공법상 규제사항란에 자 적을 때 용도 기재합니까? 기출문제 여기에 공법상 규제사항란에 적은 건 용도가 아니고 뭐예요? 용도 지역.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은 뭘 가지고 조사해요? 뭘 가지고 조사합니까? 이 세 가지는 안 적어놨나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면 어느 용도 지역에 들어가고 지구에 들어가고 용도 구역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이걸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조사한지를 아셔야 되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 대단히 중요한 정보예요.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은 뭘 가지고 조사해요? 시군조례. 맞죠? 시군조례입니다. 중요하죠. 이거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요 세 번째 항목에서는. 그 밑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것은 뭘 가지고 조사하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아닌지 뭘 가지고 조사해요?
똑같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요 세 개 봐요. 여기요. 대상 물건 표시다 그러면 주로 뭘 가지고 조사해요? 이거 대상 물건 표시란 뭘 가지고 조사해요? 대장. 이 기본이요, 기본. 대상 물건 표시라는 대장. 권리 관계는 등기부. 공법상 규제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게 기본이요. 이게 기본이라고. 공법상 규제사항은 어떻게 조사하지? 일단 원칙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근데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 그런 거는 시군조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안 나오니까. 그런 원칙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그 밑에 있는 토지 투기지역, 그 옆에 있는 주택 투기지역, 그 옆에 있는 투기 과열지역 4개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빼고 옆에 있는 4개. 이거 뭐 어떻게 조사할까요? 이 4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 종합 정보망 사이트를 통해서 조사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 옆에 적어 놓으셔야 돼. 부동산 종합 정보망 이렇게. 4개를 묶으시고 해야지. 4개를 쫙 묶으시고. 주택거래 신고지역부터 그 아래에 있는 3개까지 해서 4개를 싹 묶어가지고 부동산 종합정보망.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나 빼고. 아시겠죠?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고 여기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있고 여기 무슨 투기죠. 또 무슨 투기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역 이렇게 있잖아. 요렇게 4개를 묶으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종합 정보망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출제. 이런 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확인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당연히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나옵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계획자 나온 거 있죠? 그 밑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나옵니까? 또 지구단위 계획? 그 밑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 계획자 또 나옵니까? 계획자 3번 나오죠, 요거? 계획자 나오는 요것은 어떻게 조사하고 기재할까요? 개혁공인중개사가 직접 관할청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관할청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지구단위 계획 잡혀 있나요?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서 뭐 도로나 공원 날 계획 있나요? 물어봐야 된다고. 개공이 직접 확인한다고. 옆에다가 개공이 직접 확인해야 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어도 안 나온다고요. 어쨌든 큰 틀은 공법상 규제상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확인해요. 근데 그것 갖고 확인이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시군조례라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뭐 또 저기 무슨 투기 과열지구 이런 것은요. 부동산 종합정보망 무슨 계획 이건요. 개공이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그런 계획 잡힌 게 있는지를. 그게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 작성 방법이에요.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그거요. 그걸 갖다가 서식에서 본 거예요. 밑에 거 읽어보셔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이제 동그라미 3번 작성 방법 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끄트머리에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는 글귀가 나오죠. 거기가 중요해요. 거기. 중요한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 거기에요. 거기.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 공법상 규제 항목과 관련된 방금 요 동그라미 3번 항목은 적어줄 수도 있고 안 적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할 건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한다 그러면 안 돼요.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예.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머리가 빠진다고 지금.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합격을 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개사법을 갖다가 오랫동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되게 이상해져요. 제가 성격이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꼼꼼한 성격으로 많이 바뀐 것도 있어. 옛날에는 진짜 이게 뭐 꼼꼼함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맨날 이걸 하니까 이제 성격도 약간 좀 그렇게 꼼꼼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네 번째 입지 조건 나왔죠, 지금. 입지 조건란이 네 번째 항목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란에 적어주는 거 5가지가 있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도로, 또요. 대중교통, 또요. 주차장, 또요. 교육시설, 또요. 판매 및 의료시설. 그죠? 판매 및 의료시설. 의료시설 같은 경우 종합병원. 최근에 저희 애기들이 이제 막 장염 걸려서 응급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뒤에 넘어가면 중앙대병원이 바로 있어요. 한 5분밖에 5분도 안 걸리지.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 편하더라고. 그래서 막 아프다, 배 아프다, 막 그럼 빨리빨리 병원 가자. 그냥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옛날 중대병원 같은 경우에 옛날 한번 이용했을 때는 정말 진짜로 불친절하기도 하고 시설도 막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갔는데 완전히 틀려졌어. 되게 많이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친절해. 그래가지고 막 궁금하지도 않는데 막 얘기를 해줘. 관심도 없는데 막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막 진짜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너무 친절한 거야.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가려고. 이게 많이 바뀌어서 참. 판매 및 의료시설 빼먹으면 안 돼요. 의료시설 입지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주차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차장 할 때 차자를 따서 암기하시자고 그랬어요. 도대차. 주차장 입지 조건에 들어갑니다. 도대차, 교판. 이렇게. 의료시설까지. 자, 그 다음에 작성 방법 밑에 보시면 작성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기본 확인 사항이 어떤 거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가지고 적어줄 수 있는 정도의 정보들이에요. 직접 확인해서 기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등기부를 확인하든 뭘 확인하든 직접 확인해. 현장 가서 확인하든 확인해서 적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 좀 내놔봐라 할 수 있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게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나왔죠?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 적어준 거 딱 2개인데 2개가 뭐예요? 경비실 있냐 없냐. 또 하나는 관리 주체가 누구냐. 동그라미 5번 보고 있는데 지금. 그쵸?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비선호시설 있죠? 비선호시설 혐오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주변에 있는 걸 적어주는 건데요.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 소개하는 개공이 그냥 둘러보면 알 수 있어요. 주변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 딱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적어준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비선호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거기 지금 보면 7번째가 이제 또 의미가 있어요. 7번째는 좀 별표를 해두시죠. 예자, 별표. 예정 금액 등이죠. 예정 금액 등인데 하나, 둘, 3가지를 적어줍니다. 뭘 적어줍니까? 첫 번째가 예정 금액에서 예정 금액 적고, 또 2번째가 개별 공시지가를 적고, 3번째가 건물의 공시 가격을 적습니다. 3개입니다. 근데 이걸 별표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밑에 있는 작성 방법 있죠? 거기까지. 그 작성 방법에서 주의할 게 있어서 별표 친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예정 금액 등에서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예정 금액을 적어주고, 완성된 때입니까? 완성되기 전입니까? 완성된 때가 아니죠. 완성되기 전. 완성된 때 그러면 틀려버려요. 골치 아픕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개별 공시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도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적어주는 거죠. 전 때가 아니고 전 주의하셔야 돼. 별표 치고. 그리고 셋째 줄에 보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개별 공시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이미 기출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갑니다, 이제. 여덟 번째가 뭐예요? 예, 줘버려라. 조세에 관련해서 적어주는 거죠. 세 가지죠? 조세금 뭐예요? 취득세. 또요? 농어촌 특별세. 또요? 하나 더 있는데. 지방교육세. 적어줄 조세 중에 재산세 있나요? 없어. 종부세 그런 거 없죠? 양도세 없죠? 적어줄 조세 세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근데 밑에 보면 재산세 납부는 6월 1일 뭐 이 얘기가 잠깐 나와 있죠, 밑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에서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라고 적혀 있죠, 당구당 표시에. 재산세를 적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재산세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다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뿐이에요. 재산세를 내라, 여기 기재해주라 그 뜻이 아니고. 주의하십니다. 근데 이때도 밑에 보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동그라미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서 적어주는데, 자 마찬가지 임대차를 갖다가 알선했다고 한다면 그때는요 적어줄 게 하나 또 없지요. 임대차인데 무슨 취득세가 생기는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이거 단 3번 나왔죠. 임대차 경우는 안 적어준다고, 적어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7번, 8번 좀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세부 확인사항으로 갑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이쪽하고 잘 구별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때 구별할 때 보면 여기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인계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가지고 기재해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 확인사항과 차이점이 뭐예요? 기본 확인사항 왼쪽과 차이점이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을 암기하실 때는 요자부터 암기를 합니다. 세부 확인사항 실내 벽이 환해요. 이렇게 9번부터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되죠.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왼쪽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왼쪽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게 요거 4개. 세부 확인사항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요 실자부터 갑니다. 이게 내용이 2개입니다. 하는 하나인데 안에 내용이 2개예요. 보시면요. 동그라미 9번 보면 실제 권리관계가 하나 있고 제목에 보면 또 하나가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그럼 공시되지 않는 물건은 뭐냐? 비싼 물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는 정원수, 정원석, 집안에 있는 비싼 조명시설, 그거 누구 걸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의사결정해서 적어주라 이 뜻이에요. 그게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에요. 그 앞에 실제 권리관계는 뭘까요? 등급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예요. 등급에 나오는 권리관계는 어디에다 적어줘요? 권리관계. 등급에 나오죠? 그럼 등급을 확인하면 되잖아. 바로 물어볼 게 아니고. 근데 실제 권리관계에 적어주는 요 앞쪽 요것은 뭐예요? 등급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죠? 등급에 띄어봐도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물어봐야지. 세입자 몇 명 있어요? 물어봐야지. 등급에 안 나오니까. 이 실제 권리관계는 등급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인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 유치권도 그렇고 또 임차권도 그렇고 또 아까 봤던 분묘기지권도 등급에 안 나오잖아. 또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도 권리가 생기죠. 그냥 등급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꽤 있단 말이에요. 등급에 나오는 것은 여기 안 나오는 것은 실제 권리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뭐한 것을 고지의 동그라미 가르쳐준 것을 기재한다고 나와. 왜 고지하고 가르쳐주고 야단일까요? 왜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하고 가르쳐줄까요? 물어봤으니까 가르쳐주는 거죠.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지란 말은 어떤 말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4가지는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지라고 표현돼 있지만 그게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보니까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대차, 조각물, 정원수 나왔죠? 아까 했던 것들? 됐어요. 오른쪽 갑니다.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 제목이 뭐예요? 오른쪽 페이지.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오른쪽 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147페이지까지.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적어준 거 보니까 수도, 그 다음에 또요, 전기, 가스, 소방. 소방에 별표해 두셔야 돼요. 소방 중에 소방. 잘 나와. 그 다음에 난방, 소방, 난방. 그 다음에 승강기, 승강기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배수, 그 밖에 이렇게.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 없습니다. 주차장은 어느 칸에 적는 건가요? 입지 조건이지. 입지 조건이지. 주차장 안 나옵니다. 주차장 말고 뭐가 나와요? 승강기. 자, 아까 소방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소방 별표하시고 옆에 보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 불났을 때 자동으로 경보 울려주는 거예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다 없다, 몇 개 있다 적어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구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벨을 적는 건 아닙니다. 비상벨이 없어지고 뭘로 바뀌었다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가 되어 있죠.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읽어보려고 예를 쓰면 거기 셋째 줄 정도에 보면 아파트가 나와. 아파트.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줄에 보면 제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대해서 여기다 적어주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된다고요.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빌라라든지 다세대 빌라가 이런 것을 적어줄 때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요? 제외되고. 요거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하면 아파트를 포함해가지고 뭐 이렇게 낼까, 이 양반들은. 중요합니다, 소방. 자, 밑에 보시면 작성 방법 보시겠습니다. 10번째,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모아서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고, 요구란 말 드디어 나왔죠. 요구해서 확인한 걸 적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봐요 또. 11번째, 벽이 뭐예요? 밑에 벽. 11번째 항목. 2개 적어주죠. 하나는 뭐예요? 벽면. 또 하나는 뭐예요? 도배. 2개.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환자는요. 마지막 12번째 환자. 환경조건입니다. 환경조건. 환경조건란에 적어준 거 3가지인데 뭐요? 일조량. 또요. 소음. 또 진동. 일소진. 일소진. 환경조건란에 방향 적어줍니까? 방향. 적어주는 거 없습니다. 환경조건란에 비선호시설 기재합니까? X예요. 비선호시설은 따로 있죠? 근데 비선호시설은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입니다. 이 얘기는 비선호시설, 혐오시설은 한번 둘러보면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조량, 소음, 진동, 소음, 진동 같은 것은 이렇게 둘러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주인한테 뭐예요?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지. 그래서 환경조건란에는 비선호시설 없어요. 있을 법한데 여기 안 들어갑니다.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방향도 X 이렇게 되지.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148페이지.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14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